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재개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수요 사업으로 전환의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의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E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지목하며 극찬했는데요.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입 0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입 055는 배수량이 12,000톤부터 13,000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입 0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입 0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입 0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 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이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EA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핀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3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3 배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구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합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에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삼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궁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의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1년지 시간 낸시 라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터부터 1974년, 2021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JP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14일현지 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의 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현지 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LA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 AMPTP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 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에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에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넬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났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5월 방한의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2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면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 에메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작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지출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KAI가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강대국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실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유럽 앞마당에 펼쳐지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현재 폴란드에 FA50을 납품한 KAI는 또 하나의 행동을 전격 개시하면서 관련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FA50 이후 KAI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왜 그것이 치명적인지 봐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더욱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우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KAI에게 미국 관련 벌인 회의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많은 방산업체들의 비웃음을 샀을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했더라도 그것은 곧 종료될 프로그램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많은 공군, 비행제작 방산업체들은 이미 전투기 개발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왔었기 때문이며 이에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어느 면에서 당연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일찌감치 T-50 고등훈련기의 성공을 매우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어떻게든 해내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며 가능성을 크게 본 것입니다. 결국 그러던 한국이 금주 미국의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약 600대 납품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신년 내로 고등훈련 7K UJTS와 전술훈련기를 330시부터 59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군 UJTS 도입 사업에서는 T-50 계열 항공기와 보잉 사브 SAAB 컨소시엄으로 개발되는 기종인 T-7A와 치열한 입하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주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 업체인 보잉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현재 확신할 수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모습은 주변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산 최강 국가인 미국의 고등훈련기를 납품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T-50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25조 터부터 44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며 7만 터부터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므로 한국에는 또 하나의 방산 잭팟이 터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예전 같으면 이러한 방산 잭팟이 어쩌다 터지는 하나의 이벤트였겠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오퍼가 등장해 그중 하나의 빅오퍼를 소화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은 한미 공통개발의 의미가 들어갔고 F-16을 연결할 훌륭한 보조자원으로 활용되는 데다가 운용비용이나 가성비 성능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미국에 납품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 대량으로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야말로 KAI 목표인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F-16 이상급을 운용하기 원하는 상황에 FA-50은 그야말로 최적의 대체 옵션이 되는 모양새이죠. 또한 FA-52, F-16을 제끼고 사실상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국은 안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크게 할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체가 FA-50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실제 한국의 FA-50을 수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IS를 소탕하는데 활용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선박 220척을 몰아내는데 FA-50을 전격 활용하며 추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봉군 합동훈련에서 FA-50은 최강 미국 F-22 랩터와도 합을 맞췄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벌인 훈련으로 미국의 최강 기체와 필리핀의 상시 운용 FA-50이 연합한 작전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F-22의 공중장악 능력을 통한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FA-50의 위상이 올라왔으며 이국에서도 꾸준히 중진국 내외 국가들과 작전을 지향하고 있죠. 사실상 FA-50의 전 세계 보편, 보급화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F-16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지만 FA-50에 대한 비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부에서조차 검증이 안 된 FA-50을 수입한다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매제 등에서는 한국의 FA-50의 비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을 했으며 또한 무장이 F-16에 비해서 훨씬 빈약할 수 있다는 흔히 알려진 단점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방산 중진국에서도 인도나 이탈리아 훈련기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FA-50은 공중급유기로 항속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폴란드의 경우 결국 F-16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F-35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 아래 FA-50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러시아가 국경 넘어 폭격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곧장 받을 수 있는 것은 FA-50뿐이며 실제 이번 달 공수된 FA-50에서 폴란드 공군은 매우 만족감을 나타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주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한국의 전략이 다음 단계로 갔다는 건데요. FA-50이 단순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뛰어넘어 장악을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정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금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할 폴란드의 공군기지에 고객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KAI는 19일 현지 시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상재 CS 센터장, 으샤르드 고르지사 민스크 공군기지 두 단장을 비롯한 폴란드 공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폴란드 기지 사무소는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에 이어 KAI의 6번째 해외 사무소입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KAI 현지 사무소와 소동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의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합니다. KAI는 공군 기지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강과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첫 업무로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FA-50 F1.25기의 폴란드 공군 인도 업무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 공군 기지 사무소가 오픈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 해외 사무소는 바로 유럽을 겨냥한 허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단순히 영업을 떠나서 한국의 주특기인 패키지가 주변국을 더욱 좌절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판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는 물론 교육 등 그 사후 조치가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FCAS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AI는 단독으로 정부와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유럽의 사무소를 개설해 밀고 나가는 반면에 에어버스와 다소의 이권 다툼으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내버려두고 라팔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사업에 참여한 스페인은 이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고 KF-21 도입에 폭탄 선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FA-50을 수입하고 서유럽에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KF-21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140조 원가량이나 투입되는 유럽 최대의 방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기체가 나오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과 비슷한 고민으로 운용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6세대 기체가 나오면 미국의 F-35처럼 거의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제도인 FMS는 그 내역을 상대 국가는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 측에 미국의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F-35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FMS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아예 이제 사무소를 개설하고 정비소까지 현장에 나간 셈입니다. KAI는 폴란드를 유럽의 전투기 납품 허브로 설정 후 앞으로 정비 기지창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KF-21 차세대 블록이 폴란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교두보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정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국과 유럽 등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배송뿐만이 아니라 방산 판매 후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이는 비싸게 방산을 구매한 것 이상으로 정비나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가들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AI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필리핀, 인도, 태국 등의 동남아 등지였으며,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국가들로 그만큼 시장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 사무소 오픈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시장의 주요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지난 6월의 파리 에어쇼 등 최근 1년 내 열린 유럽의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 등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FA50 서유럽 판권을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에 굳이 FA50을 대리해서 판매할 이유는 하등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만 떼어주는 꼴이고 더 이상 많은 국가들이 에어버스 이름이 붙었다고 더 구매하는 것도 아니기에 KAI는 유럽 최초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국들의 한국은 무기 판매와 더불어 동시에 생산과 정비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유럽 각국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들고 나온 KAI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특히 각국은 바로 투입 가능한 효율적인 전력을 찾기에 더욱 그러한 모양새이죠. 이와 같이 FA50은 KAI 폴란드 사무소를 통해서 유럽 진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같이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방산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직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합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실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합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에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에 리지넥스1의 마실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콜롬비아에게 준다는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진격전을 시작으로 김화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월 25일 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의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증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푼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열을 단 두 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답제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의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무기 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푼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월 25일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함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mm 함포 2문에 40mm 기관포, 323mm 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쫄지의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은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기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한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즐 조스 레저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진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리자팝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억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말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접전 기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 외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물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횡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앤다오과 스프레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등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섭 지역의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접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이는 해성1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해성1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하 0.7터부터 0.9의 아음속이지만 해성2는 사거리가 500터부터 1500km 119 마하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 DDH 34,400급 가운데 왕건압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MDDG 7,600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하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1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합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유도 무기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들을 장착해
적연만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자령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4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의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